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50대 초반의 남성이에요. 군 시절 늠름한 군 장병들을 한순간에 울보로 만드는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어머니란 단어였죠. 인생의 반을 살아온 지금까지도 제게 어머니란 단어는 눈시울을 뜨겁게 만드는 유일한 단어랍니다. 갓스물을 넘긴 나이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시집와 평생 손에 물 마를 새 없이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셨거든요. 입버릇처럼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이란 말로 온갖 효도는 다 할 것처럼 떠들어댔지만 정작 어머님께 했던 효도는 손녀딸을 안겨드린 것밖엔 아무것도 없네요. 그나마도 손녀딸 때문에 어머니께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지만요. 그런데도 어머님은 늘 저를 보고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라고 하셨어요. 세상에 이런 불효자도 없는데 말이죠. 어린 시절 저희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집에 화장실이 없을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뭐. 화장실 하나를 20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했는데 바쁜 아침 시간에는 경쟁이 심해서 서두르지 않으면 등굣길에 불상사를 겪기 일쑤였죠. 그래서 그때 눈 뜨자마자 화장실로 가는 버릇이 생겼어요. 화장실뿐만 아니라 수도도 공동으로 사용했는데 공동 수도가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 온 동네 소문을 퍼나르곤 했어요. 벽 하나 사이로 이웃과 마주하고 있어서 밥 먹는 소리며 부부싸움하는 소리까지 다 듣고 사는 형편이다 보니 비밀이란 존재할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워낙 조용한 성품이신 부모님 덕분에 저희 집에 대한 소문은 한 번도 나돈 적이 없었어요. 당시 저희 아버지는 자동차 부품 화천 공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월급날엔 어김없이 캠포도를 사오곤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누런 봉투에 담긴 캠포더를 꺼내시면 저와 동생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신나서 방방 뛰곤 했죠. 온 가족이 둘러앉아 숟가락으로 포도알을 떠먹을 때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제 유년 시절 최고의 행복이었죠. 가난했지만 그래도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지금도 사무치게 그리울 정도로요. 그렇지만 그런 소박한 행복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아버지께서 사고로 한쪽 팔을 다치시는 바람에 저희 집에 시련이 닥쳤거든요. 아버지를 대신해 저희 집 생계는 오로지 어머님 몫이 되었으니까요. 야쿠르트 배달까지 하셨지만 벌이는 신통치 않았어요. 그래서 늘 돈에 쪼들려야 했고 거기다 사고 이후 변해버린 아버지 때문에 마음고생까지 해야 했거든요. 아버지께선 장애를 입은 후부터 술에 빠져 사셨어요. 자신이 더는 가장의 몫을 해내지 못한다는 자괴감과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미안함에 맨정신으론 버티지 못하셨던 거죠. 아버지께서는 술만 들어갔다 하면 허구한 날 방구석에 들어앉아 신세한탄을 하며 세간을 부수고 가족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셨어요. 이럴 바엔 차라리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술에 빠져 살다 보니 온전한 생활도 불가능할 정도로 알코올 중독 증상은 나날이 심해져만 갔어요. 그러다 제가 중학교 입학을 앞둔 겨울 문제의 사고가 나고 만 거예요. 그날도 어머니는 늦은 밤까지 일을 하시느라 귀가가 늦으셨고 저와 동생은 작은 방에 누워 옆집 형한테 빌려온 만화책을 보고 있었어요. 여느 날처럼 아버지는 안방에서 술을 가져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계셨죠. 동생과 저는 아버지께 술을 드리지 말라는 어머니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부르는 소리도 무시하고 만화 삼매경에 빠져 있었죠. 그때 안방에서 우당탕 살림살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평소 아버지께서 술에 취해 살림을 집어 던지시곤 했었기에 그날도 그런 거라고 지레 짐작했죠.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따뜻한 아랫목에서 만화책을 보다가 어느새 잠이 들어버린 저와 동생이 눈을 뜬 건 11시경이었어요. 밖에서 들린 비명소리 때문이었죠. 일을 마치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신 어머님이 안방문을 열어보곤 소스라치게 놀라 소리를 지른 거였어요. 경수 아빠!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신 거예요. 아버지가 쓰러져 있던 바닥에는 핏자국이 잔뜩 있었어요. 아버지가 방문 쪽으로 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바닥을 긁었던 거예요. 바로 옆방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그걸 외면해버린 거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끼쳤어요. 아버지가 사투를 벌이는 동안 나와 동생은 깔깔대며 만화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잔인했거든요. 안방에서 소리가 났을 때 달려가 봤더라면 아버지가 그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진 않았을 거란 생각에 숨이 쉬어지지 않았어요. 잠시 뒤 엄마의 통곡 소리를 들은 동네 사람들이 하나 둘 달려나왔고 옆집 아주머니는 저희 형제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그날 밤 옆집에서 잠을 자게 된 저는 밤새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으면 아버지가 나와 저를 원망할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샌 저는 다음날 경찰서로 불려갔어요. 아버지의 사인은 알코올 중독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정되는데 몸 곳곳에 멍이 들어있고 방에 다툰 흔적이 있어서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누군가 안방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몸싸움을 벌였을 거라며 옆방에 있던 저를 참고인으로 부른 거였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경찰은 이미 범인이 누구인지 아는 것 같았어요. 그들이 주목한 범인은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였어요. 평소에도 부부싸움이 잦았다며. 아빠가 툭 하면 엄마를 죽이겠다고 했었다며. 엄마가 밖에서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고 동네에 소문 쫙 났던데 몰랐어?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빠가 술을 많이 드셔서 못 드시게 하니까 아빠가 홧김에 그러신 것 뿐이라고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지만 경찰은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느닷없는 남편의 죽음에 슬퍼할 겨를도 없이 남편을 죽인 범인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한동안 경찰 조사를 받아야 했죠. 거기다 말도 안 되는 소문까지 퍼지는 바람에 동네 사람들한테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친척보다 더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망 사건 이후 저희 가족을 냉랭하게 대했어요. 마치 살인자 가족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말이죠. 그들이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의심을 거둔 건 얼마 뒤였어요. 다행히도 엄마의 고객이던 고깃집 사장님이 아버지의 사망 추정 시간에 저희 어머니와 함께 있었다고 증언을 해주신 덕분에 어머니는 용의선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거든요. 그제야 동네 사람들은 우리 가족에게 전처럼 살갑게 대해주었지만 헛소문을 퍼뜨린 동네 사람들에 대해 오만정이 다 떨어진 우리 가족은 더 이상 그들을 전처럼 대할 수 없었어요. 마음에 입은 상처는 생각보다 쉽게 아물지 않는 법이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우리 가족은 그 동네를 나와 서울로 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다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죠. 남편 죽고 받은 사망보험금으로 팔자 펴서 서울에 집을 샀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죠. 대꾸할 가치도 없었어요. 우리 식구들을 볼 때마다 뒤에서 수군대는데 정말 역겹더라고요. 이웃사촌이란 노랫말처럼 먼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고 믿고 살았는데 이렇게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거든요. 소문과 달리 아버지의 죽음으로 저희 가족에게 돌아온 사망보험금은 한 푼도 없었어요. 예전에 들어놓았던 보험은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보험료를 내지 못해 진작에 실효가 됐거든요. 우리 가족이 서울로 이사하게 된 건
외삼촌 덕분이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우리 집 사정을 전해들은 외삼촌이 서울에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거든요. 외삼촌이 물건을 대는 식당인데 공사장 인부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하는 곳이었어요. 일도 고되고 새벽부터 장사 준비를 해야 하는 곳이었지만 대신 벌이가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고 했어요. 어머니는 식당 일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처음엔 걱정을 했는데 막상 시작하고 보니 주인 아주머니도 좋고 금방 일에 적응해서 그 후로 10년 가까이 그곳에서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무척이나 고된 일이어서 온 몸이 성한 곳이 없었죠. 무릎과 허리는 물론 손 마디마디마다 류마티스로 고생을 하셨거든요. 밤마다 어머니가 끙끙 앓는 소리를 자장가로 들을 정도였죠.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서울에 올라와 가장 놀랐던 건 바로 집이었어요. 화장실도 따로 없는 집에 살았던 터라 집안에 화장실과 주방이 딸려있는 집이 엄청 신기했거든요. 반지하긴 해도 감지덕지한 곳이었죠. 어린 저의 눈으로 봐도 서울은 역시 서울이더라고요. 차도 많고 집도 많고 사람은 또 어찌나 많은지. 잠시만 한눈을 팔면 길을 잃기 십상이었어요. 저보다 3살 어린 동생에겐 더더욱 그랬죠. 그래서 집 밖에 나갈 때면 저는 동생 손을 꼭 잡고 다녔어요. 혹시라도 놓치면 찾을 수 없을 거란 두려움 때문이었죠. 밤낮 없이 일을 하느라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동생을 돌보는 일뿐이었어요. 그러니 더욱 동생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한창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였던 동생은 제가 만들어주는 서툰 음식과 보살핌을 받으면서도 밝고 건강하게 자라주었어요. 녀석은 공부도 잘해서 성적표를 받을 때마다 지친 어머니를 웃음 짓게 해주었죠. 그때 결심했어요. 제 동생은 공부를 시켜야겠다고요. 저는 어차피 성적도 좋지 않았고 대학은 생각도 안 왔던 터라 아예 일찌감치 공고에 진학해 블루칼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생각이었어요. 그런 제게 어머니는 왜 힘든 기름밥을 먹으려 하냐고 눈물을 훔치셨지만 저는 이게 천직이다 싶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자동차 모터 돌아가는 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뛸 정도로 기계가 좋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설득했고 반대하던 어머니도 결국 제 뜻을 따라주셨죠. 공고를 졸업하고 일찌감치 취업에 나선 전 기술을 익히는 데 열중했어요. 그리곤 제대 후 입대 전에 일하던 카센터에 다시가 일을 하고 있었고요. 그곳 사장님이 저를 많이 아껴주셔서 군 복무 중에도 인연을 이어왔거든요. 그렇게 어머니와 함께 공부 잘하는 동생 뒷바라지에 올인했어요. 동생은 공부머리가 있어서 그런가 가르치는 만큼 성적이 나왔어요. 그래서 없는 살림에 학원에 과외까지 시켜가며 명문대에 보냈고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동생의 취업 합격 소식을 듣던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마치 제 자식이 합격한 것처럼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더 이상 동생의 뒷바라지도 할 필요가 없어지자 마치 제 인생의 목표가 사라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카센터 일도 소원해지고 안 하던 실수도 하게 되었죠. 그러자 하루는 카센터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라고요. 내심 그만두라고 하는 게 아닐까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였죠. 이쪽 일만큼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것도 없어. 너도 이제 네 인생 살아야 할 거 아니냐. 나도 시골에서 기차표 한 장 사들고 서울 와서 맨손으로 이 자리까지 왔다. 버는 족족 시골 동생들 학비로 보내고 부모님 건사하고 살다 보니 이 나이 먹도록 장가도 못 가고 이 모양이다. 내가 공부시킨 동생놈들은 대학까지 나와 시집장가도 갔는데 말이야. 인생 참 무성하더라. 충식아, 넌 그렇게 살지 마라. 널 보면
날 보는 것 같아서 속이 쓰려. 3년만 더 죽어라 내 밑에서 일해라. 그럼 내가 분점 하나 떼어줄 테니까 내 미래를 위해 3년만 투자해봐. 사장님의 진심 어린 말씀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대가를 바라고 동생 뒷바라지를 한 건 아니었지만 아침에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동생을 보니 제가 그렇게 초라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동생 방에 있는 영어 서적들과 뜻도 모르겠는 전공 서적들을 볼 때마다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부러웠거든요. 그걸 숨기고 살았는데 사장님은 이미 제 마음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사장님 손을 잡고 한참을 울면서 그랬습니다. 감사하다고. 앞으론 제 자신을 위해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희망이 생기자 다시 전처럼 삶의 의욕이 생기더라고요. 내 이름으로 된 번듯한 카센터 하나만 장만한다면 세상 부러울 게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죽어라 일을 했어요. 그렇게 3년이 지나자 사장님은 약속대로 제게 2호점을 내주셨어요. 물론 온전한 내 가게로 만들려면 앞으로 몇 년간은 빚을 갚아야 했지만 그래도 사지육신 멀쩡한데 뭐가 걱정인가 싶었죠. 그렇게 열심히 제 카센터를 꾸려가던 어느 날 젊은 여자가 중형차를 끌고 찾아왔더라고요. 접촉사고가 있었는지 범퍼도 내려앉았고 스크래치도 꽤 있었죠. 견적을 뽑아보니 200만 원도 넘게 나왔어요. 그러자 여자는 울상이 돼선 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울더라고요. 친구 차를 빌려 타고 나갔는데 엄마가 병원에 실려갔다는 전화에 정신없이 달리다가 전봇대를 들이받았다고요. 당장 엄마 병원비 마련할 일도 걱정인데 200이라는 돈을 어디서 마련할지 눈앞이 캄캄하다고 말이죠. 그래서 친구한테 사정을 말해보라고 했더니 정색을 하는 거예요. 친구가 알았다간 자긴 죽는다고요. 안 그래도 몸이 안 좋으신 엄마를 태우고 바다라도 한번 보여드릴까 하고 사정사정해서 빌린 거라나요.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그 모습이 하도 딱해서 외상으로 해주기로 했어요. 대신 여자는 자신의 명품 백을 담보로 맡기겠다고 하더군요. 사용한 지 좀 돼서 중고로 팔아도 큰 돈은 못 받겠지만 한 돈백은 받을 수 있을 거라면서요. 제가 한사코 거절을 했는데도 여자는 이렇게라도 해야 자기도 조금은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며 기어이 맡기고 갔어요. 며칠 뒤 여자는 차를 찾으러 왔어요. 사고 흔적 하나 없이 깔끔하게 수리된 차를 보고는 무척 기뻐하더군요. 엄마 수술도 다행히 잘 돼서 한시름 놓았다는 소식도 전해주었어요. 그렇게 2년이 된 이후로 여자는 10만 원, 20만 원 외상을 갚으러 제 카센터에 드나들었고 그렇게 몇 달을 드나드는 사이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반년 후 결혼을 하게 되었죠. 어머니는 노총각으로 죽을 줄 알았던 큰아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자 뛸 듯이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3년 전에 먼저 결혼한 동생은 탐탁치 않아 했죠. 형, 이 결혼 꼭 해야 돼? 난 저 여자 맘에 안 들어. 너무 화려한데 나 사치도 심할 것 같고 형하고는 안 어울리는 사람 같다고. 형, 이 결혼 다시 생각해봐. 그럼 나한텐 어떤 여자가 어울리는데? 아영씨가 재수씨보다 예뻐서 샘나냐? 잘난 네가 아니라 못난 나한테 온 게 배 아파서 이러는 거냐고. 너 내 앞에서 아영씨 욕하지 마. 그랬다간 다시는 너 안 봐. 저도 모르게 동생한테 버럭 질렀어요. 아마도 동생에 대한 자격지심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어쩌면 대기업 대리에 명문대 나온 똑똑한 부인까지 얻어 알콩달콩 사랑하는 동생이 부러워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동생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자격지심이 제 눈을 가린 셈이었죠. 동생보다 예쁘고 멋진 여자를 만나 나도 한번 뽐내고 살아봐야겠다 생각했으니까요.
아내의 본 모습을 알게 된 건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였어요. 어머니께 인사부터 드리러 가자고 했더니 짜증을 내며 피곤하니 다음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음식까지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데도 막무가내였죠. 결국 아내는 신혼집으로 가고 저만 혼자 어머님 댁에 갔어요. 어머님께는 아내가 신혼여행 내내 몸이 안 좋아서 집에 데려다주고 혼자 왔다고 거짓말을 했죠. 어머니는 제 아내 걱정을 하시면서도 내심 서운한 눈빛이셨어요. 결국 어머니가 잔뜩 차려놓으신 음식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바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죠. 이후에도 아내의 막대먹은 행동은 끊이지 않았어요. 설거지는커녕 자기 몸 씻는 거 외에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려 들었거든요. 가게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 보면 집안 꼴이 돼지우리보다 더러웠어요. 식탁에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남은 것들이 벌어져 있었고 홈쇼핑으로 사들인 옷이며 신발, 가방이 온 집안에 널브러져 있었어요. 게다가 카드는 얼마나 긁어댔는지 아무리 벌어도 아내 카드값 대는 게 버거울 정도였죠. 그래서 신혼 초부터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가곤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 한 번 없다가 수중에 돈이 떨어지면 그때야 돌아오곤 했어요. 그렇게 돌아와선 입안에 혀처럼 굴며 제게 용서를 구하곤 했죠. 그렇게 며칠 반짝 여우처럼 살살대며 제 비위를 맞추고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곤 했어요. 그래도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요. 글쎄 이 여자가 어머니를 불러 집안일을 시키지 뭐예요? 말로는 한사코 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스스로 하신 거라며 자기는 억울하다고 하는데 안 봐도 뻔했어요. 어머님한테 아양을 떨며 이것저것 다 시켰을 게 뻔하니까요. 저한테 그러는 것처럼요.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이혼을 하자고 했더니 알겠다며 짐을 싸들고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이틀도 안 돼 다시 집으로 들어왔지 뭐예요. 그것도 저희 어머니를 대동한 채로요. 큰애야, 이제 그만 새아가 용서하고 이혼 얘기는 없던 걸로 하려무나. 뱃속에 네 애까지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헤어지겠다고 그러니?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그동안 임신에 대한 이야기는 들은 적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아내가 수줍은 듯 임신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가, 애 낳으면 이 시애미가 다 키워줄 테니 걱정 말고 넌 몸조리나 하려무나.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연락하고. 알았지? 어머니는 손주를 안아볼 생각에 벌써부터 들뜨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엉망으로 살아온 아내가 애를 낳는다고 달라질까 싶었거든요. 오히려 애만 불쌍할 것 같았어요. 그렇다고 제가 카센터 일도 팽개치고 24시간 집에서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랬더니 아내가 불쑥 그러는 거예요. 어머님, 그래서 말인데요. 저 애 낳으면 저희랑 합가하시는 거 어떠세요? 저 솔직히 애 키울 자신이 없거든요. 저희 친정엄마도 애라면 질색을 해서 딱히 봐줄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같이 살면서 우리 애 좀 봐주세요. 어머님이 키워주신다고 했잖아요. 네? 합가를 하자는 말에 어머니는 반색을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그 모습에 저도 찬성할 수밖에 없었죠. 임신 기간 내내 여왕 대접을 받아가며 지내던 아내가 드디어 출산을 하고 아내를 쏙 닮은 예쁜 딸을 낳았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딸아이 모습에 저도 어머니도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하루하루 행복에 젖어 있었죠. 제 걱정대로 아내는 집안일과 육아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아내는 이기적인 데다 자기 외모를 꾸미는 것 외엔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애보랴 집안 살림하랴 허리 한 번 펴지 못하시는 어머니를 보니
화가 나서 아내랑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마치 자신이 피해자라는 듯 이러더군요. 애를 낳아줬으면 됐지. 나한테 뭘 더 하라는 거야. 애 낳느라 내 몸매 망가진 거 미안하지도 않냐고. 그깟 몸매가 뭐가 중요해. 엄마가 돼선 어떻게 자식보다 그놈의 몸매 걱정을 더 하냐? 나 많이 바라지도 않아. 살림은 안 하더라도 우리 애만큼은 당신이 좀 보라고. 나이 든 어머니가 허리도 못 펴고 일하시는 거 보면 미안하지도 않아? 퇴근하면 내가 많이 도와줄게. 그러니까 제발 나 없을 때라도 어머니 좀 도와달란 말이야.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잖아. 제발 이렇게 부탁 좀 할게. 응? 싫어. 그럴 거면 차라리 이혼해. 뭐? 그걸 말이라고 해? 그렇잖아. 애 낳기 전에 어머님이 뭐라 그러셨어? 애만 낳으면 어머님이 다 키워주신다고 했어? 안 했어? 근데 이게 뭐냐고. 나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애를 낳았는데 뭐가 어쩌고 어째? 나보고 애를 키우라고? 대체 내가 왜 외모 망가져가며 애새끼 똥기저귀를 갈고 살아야 하냔 말이야. 나 이래봬도 미인대회 출신이야. 당신 안 만났으면 부잣집에 시집가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살았을 여자라고. 내 인생 망친 게 누군데 당신이 나한테 애를 키우래? 싫어. 애가 그렇게 불쌍하면 당신이 카센터 그만두고 애 키우면 되겠네. 당신이 돈만 많이 벌어와봐. 어머님이 뭐하러 집안일을 하겠어? 파출부 써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날 탓하지 말고 무능한 자기 자신을 탓하라고. 내가 미쳤지. 이런 결혼은 뭐하러 해선? 암튼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결정은 당신이 해. 이혼을 하든 말든. 아내하고는 말이 안 통했어요. 여자는 출산을 하면 세상 무서운 게 없어진다더니 제 아내도 그랬거든요. 아내와 싸울 때마다 마치 어머니는 모든 게 자기 탓인 양 제게 미안해 하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늘 죄송할 뿐이었고요. 만약 지금 이혼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어머니는 모든 걸 자신 탓으로 돌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참고 사는 길을 택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0년 넘게 어머니는 손녀딸을 돌보며 집안일을 하셨어요. 아내는 여전히 자기 몸치장하는 데만 신경 쓰며 살았고요. 그렇다 보니 딸애도 지 엄마보다는 할머니를 더 따르게 되었죠. 심지어 어버이날에도 할머니와 제 카네이션은 준비해도 지 엄마 거는 한 번도 만든 적이 없을 정도였죠. 그럴 때마다 아내는 딸아이를 향해 독서를 퍼부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웬 남자가 제 카센터로 찾아왔더군요. 제 딸을 찾으러 왔습니다. 황당한 그 말에 처음엔 어딘가 잘못된 사람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 남자가 건넨 사진을 보자 잘못된 건 남자가 아닌 저였다는 걸 알게 되었죠. 남자는 제가 아내와 결혼하기 전부터 만나온 관계로 혼인신고만 안 했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이 미친 여자가 그동안 나와 어머니를 속이고 딴 놈 자식을 맡겼던 거였어요. 그래놓고도 뻔뻔하게 우리 모자를 종부리듯 해가며 살았다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상담을 했어요. 가방끈 짧은 제 머리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변호사 말로는 남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혼인을 한 건 아니라서 혼인 취소 청구는 불가능하고 대신 배우자를 둔 상태에서 외도를 통해 임신을 했기 때문에 이혼 사유는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다만 이렇게 되면 딸아이와는 영영 이별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물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의 자식이기는 하나 10년 넘게 내 딸로 살아온 애를 버릴 수는 없었어요. 특히 저희 어머니와는 워낙 관계가 돈독했기 때문에 걱정이 되더군요. 그래서 그날 아내 몰래 어머니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펄펄 뛰셨어요. 제 예상대로 괘씸한 며느리는 용서할 수 없지만 소녀딸만큼은
절대로 내줄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는 딸의 친부를 찾아가 당신이 부탁을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애초에 딸아이한테는 관심도 없이 제 아내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었던 남자는 제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친권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써주었어요. 각서를 받은 우리는 바로 이혼 소송에 들어가게 되었죠. 아내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딸아이를 볼모로 협상을 하려 들었어요. 좋아. 애는 줄 테니까 대신 나한테 위자료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줘. 그럼 순순히 도장 찍어줄게. 뭐? 아파트를 달라고? 너한테 위자료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어디서 개소리를 짓거려. 되도 않는 소리 그만하고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아, 이제 갈 집도 없는 건가? 그 남자가 그러더라. 너하곤 다시는 엮이기 싫으니까 내가 갖다 버리든 마음대로 하라고. 넌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야. 그런 주제에 어디서 까불어? 정신 차려 이 미친 여자야. 그동안 친정엄마라고 했던 여자도 일당 받고 온 대역 배우였고 결혼식에 불렀던 친구들도 모두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것 하나 거짓이 아닌 게 없는 여자였죠. 그런데도 아내는 끝까지 아파트를 내놓으라고 버텼어요. 그래서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법정에 딸아이까지 서게 되었죠. 그것만은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는데 지 엄마한테 모든 사실을 들은 딸이 자청해서 증언을 하겠다고 나서더군요. 그렇게 해서 중학생 딸이 증인으로 서게 되면서 아내의 악행은 끝나고 말았어요. 딸애가 법정에서 그동안 아내의 생활을 폭로하면서 아내는 이혼과 동시에 제게 위자료까지 물게 되었거든요. 거기다가 딸애가 저와 함께 살겠다고 하는 바람에 아내는 위자료와 별도로 양육비까지 물게 되었어요. 그러자 아내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지난 10수년간 아내가 흘린 악어의 눈물을 수없이 보아왔던 저는 아내의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와 버렸어요. 이혼 후 아내는 자신의 명품백과 신발 등을 팔고 제3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위자료를 보냈더군요. 그 후로도 양육비 쪽으로 돈을 보내긴 했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돈이었어요. 그나마도 보내는 달보다 보내지 않는 달이 더 많았고요. 애초에 양육비까지 받을 생각은 아니었기에 그 정도라도 성의를 보이는 거에 만족했죠. 이후로도 종종 전화를 걸어 나 때문에 자기 인생이 시궁창에 빠졌다며 욕을 해대곤 했어요. 오픈하는 집 홍보 알바를 하며 살고 있는데 더럽고 치사해서 못해 먹겠다고 난리더군요. 그래서 쉽게 돈 생각 말고 식당이든 건물 청소든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을 하라고 충고해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노동은 못한다나요? 인간 되기는 영 그른 사람이죠. 3년 전 딸아이가 대학에 입학을 했어요. 어머니는 제 동생이 대학에 들어갔을 때보다도 기뻐하시더군요. 죽어도 여한이 없다시며 말이에요. 그리고는 며칠 뒤 어머니는 잠이 드신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한많은 인생을 그렇게 마무리 지으신 거죠. 어머니의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속으로 빌었어요. 어머니, 다음 생에는 제 딸로 태어나 주세요. 그래서 어머님이 제게 주신 사랑 고스란히 받아가세요. 평생 자식에게 내주시고도 늘 미안해하셨던 어머니. 이제 하늘나라에선 어머님 당신을 위해 사세요. 라고요. 어느덧 4학년에 올라간 딸애는 오늘도 제 할머니 제사상을 차린다고 아침부터 부산을 떨고 있어요. 그런 사랑스런 딸아이의 모습을 보며 웃음 지어 봅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부족함 많았던 제 모습에도 어머니는 잘했다며 고생했다고 늘 웃어주셨는데 미소 짓는 모습이 생각나네요. 여러분은 저보다 더 훌륭하시니 더 현명한 삶을 살아가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따뜻한 앞날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서구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저는 얼마 전에 둘째 아이를 출산했어요. 첫애 때도 진통시간이 길어 고생했는데 이번에는 노산에다 안 좋은 일까지 겪은 터라 난산으로 꽤 고생이 심했어요. 분만실에 누워 산통에 힘겨워하는 와중에도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피를 나눈 사이도 아닌데 친모보다 더 애틋한 네 번째 엄마였죠. 네 번째 엄마는 고집도 세고 모든 걸 당신 뜻대로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을 가지고 계세요. 게다가 면전에서 대놓고 서슴없이 제 흉도 보는 분이시죠. 따지고 보면 최악의 엄마지만 그런데도 저는 이런 엄마가 좋아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남들은 하나뿐인 엄마가 넷이나 있을 정도로 제 인생은 순탄치 않았어요. 친구가 많다는 건 친구가 없는 것과 같다는 말처럼 엄마가 많다는 건 정작 제가 기댈 엄마가 없다는 것과도 같았죠. 그래도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는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빠, 엄마, 그리고 여동생과 저를 길러주신 외할머니와 함께 우순우순 살았으니까요. 아빠는 동네에서 빵집을 하셨는데 따로 직원을 두지 않고 엄마가 제빵사인 아빠를 도와 보조일도 하고 카운터도 맡고 계셨죠. 부모님이 가게에 매달려 있어야 해서 저와 여동생은 외할머니 손에 자랐어요. 외할머니는 사위집에 얹혀 산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셨는지 늘 저희 아빠 눈치를 보곤 하셨어요. 정작 아빠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거기다 저희 아빠가 주사가 심해서 술만 드셨다 하면 온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바람에 더더욱 사위를 어려워하셨는지도 모르겠네요. 아빠가 술 마시고 늦게 귀가하는 날이면 외할머니는 저와 여동생을 일찌감치 재우셨어요. 손녀딸들한테만큼은 험한 꼴을 보이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어릴 땐 잠도 안 오는데 자꾸 자라고 닥달하는 외할머니가 야속했어요. 하지만 머리가 크고 보니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안 자겠다고 칭얼대는 여동생을 다독이며 잠을 청하곤 했죠. 네 아빠는 술만 아니면 버릴 게 없는 사람인데 그놈의 술이 웬 수지. 외할머니는 종종 그런 말을 하셨어요. 사위의 주사에 진저리가 처지면서도 가족 건사하느라 쉬는 날도 없이 죽어라 일만 하는 아빠가 안쓰러우셨던 거죠. 거기다 장모까지 품어준 고마움도 한몫했을 테고요. 그래서 외할머니의 그런 푸념이 마냥 듣기 싫지만은 않았어요. 사위에 대한 사랑이 담긴 푸념이니까요. 하지만 나날이 심해지는 아빠의 주사에 결국 외할머니 마음도 돌아서고 말았죠. 생각해보면 오래 참으신 거예요. 저 같으면 진작 돌아섰을 테니까요. 그날은 단축 수업을 해서 평소보다 일찍 수업이 끝난 날이었어요. 4교시까지만 하는 바람에 점심도 못 먹었던 터라 대문을 들어서면서 할머니, 나 떡볶이 해줘! 소리부터 질렀죠. 그런데 그런 저를 보고는 엄마랑 외할머니가 화들짝 놀라지 뭐예요. 네가 어떻게 벌써 집에 오니? 엄마는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오늘 학교에서 단축 수업했어. 근데 이 시간에 엄마가 왜 집에 있어? 평소 같으면 가게에 있어야 할 엄마가
집에 와 있는 게 이상했어요. 게다가 저를 보고 놀라는 것도 이상했죠. 외할머니는 방에서 진보다리를 들고 나오시다가 저를 보시고는 그 자리에 멈춰 서셨죠. 할머니, 그게 뭐야? 우리 이사가? 딱 봐도 옷보따리 같았어요.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엄마와 외할머니의 모습은 분명 평소와 달리 이상했어요. 두 분이 제 눈치를 살피며 난감해하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때였죠. 옷 입기 싫다고 떼를 쓰며 울고 있던 여동생이 저한테 또르륵 달려와 그러더라고요. 언니, 우리 이제 아빠랑 안 살아. 그러니까 언니도 빨리 짐 챙겨.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 왜 아빠랑 안 살아? 그러자 엄마가 달려와 여동생 손을 끌고 가며 차갑게 말했어요. 넌 신경 쓸 거 없어. 어차피 넌 안 데려갈 거니까. 소영이 이놈의 기집애, 빨리 옷 안 입어? 엄마는 괜히 동생한테 화를 냈어요. 왜 나는 안 데려가는데 소영이는 데려가면서 왜 나만 안 데려가냐고. 서운한 마음에 저는 바락바락 대들며 소리쳤죠.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보다 못한 외할머니가 제게 다가와 그러시더라고요. 아빠 혼자 두고 갈 순 없잖아. 넌 첫째니까 아빠 곁에 있어야지.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첫째니까 아빠랑 살아야 한다니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방으로 달려가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제 발로 따라 나가면 그만이니까요. 강선영,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제가 짐을 싸들고 마루로 나오자 엄마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 눈빛은 지금까지 제가 보았던 엄마의 눈빛이 아니었죠. 안 데려가면 내가 쫓아갈 거야. 엄마도 아빠 싫다고 나가는 마당에 왜 내가 아빠 옆에 있어야 돼? 싫어. 툭하면 술 먹고 살림 부수고 욕하는 아빠, 나도 싫어. 그러자 엄마가 제 짐을 잡아채서 방으로 던지며 그러더군요. 넌 내 딸도 아닌데 왜 내가 데려가? 몰랐어? 너 내 딸 아니야. 나랑은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네 아빠 옆에서 살아. 난 이제 네 아빠도 너도 다 꼴보기 싫으니까.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내 엄마가 아니라니. 내가 기억하는 한 엄마는 처음부터 내 엄마였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남이라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랑 외할머니 표정을 보니 거짓말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가 왜 내 엄마가 아니야? 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엄마랑 외할머니가 나 키웠잖아. 그런데 왜 엄마가 아니래? 저는 엉엉 울면서 엄마한테 매달렸어요. 하지만 이미 정을 떼기로 작정한 엄마는 기어이 제 손을 뜯어내며 모진 소리를 해댔죠. 네 친엄마는 이 돌 지나고 집 나갔어. 네가 기억을 못해서 그런가 본데 난 너 2살 때 네 아빠랑 살림 합쳤고 길게 말해봐야 입만 아프니까 궁금하면 네 아빠한테 가서 물어봐. 짐 싸기 바쁘니까 걸리적거리지 말고 저리 꺼져. 엄마가 밀치는 바람에 저는 휘청거리며 마당에 엎어졌어요. 그 바람에 무릎이 까졌지만 찢어진 상처보다 마음이 더 아팠죠. 외할머니는 애써 제 시선을 외면하며 묵묵히 짐을 싸셨어요. 여동생은 화가 난 엄마 눈치를 보느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죠. 저는 그 길로 아빠 빵집으로 갔어요. 믿을 수 없는 이 상황에 대해 정확한 얘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아빠는 이런 상황을 모르는지 평소처럼 빵 공장에서 반죽을 하고 계셨죠. 아빠, 내 엄마 누구야? 정말 나 버리고 집 나간 거 맞아? 지금 엄마가 내 엄마 아닌 거 맞냐고! 아빠는 반죽을 하던 손을 멈췄어요. 그리곤 낮은 한숨을 쉬더니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 반죽을 하셨죠. 다 알면서 뭐하러 물어? 아빠 이래야 하니까 저리 가. 그럼 나 이제 아빠랑 둘이 살아야 돼? 엄마랑 외할머니가 소영이 데리고 집 나간다는데 나랑 아빠만 둘이 살게 되는 거냐고. 너도
나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나도 나 싫다는 딸년이랑 같이 살기 싫으니까. 아빠의 그 말에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아빠도 엄마도 하나같이 다 자기들 생각밖에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나는 하루아침에 온 세상이 뒤집어진 기분인데 어떻게 부모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심할 수 있는 건지 이해도 안 가고 너무 밉고 싫었어요. 그래서 말없이 가게를 나왔죠. 그렇게 터덜터덜 집까지 걸어왔는데 대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순간 겁이 나서 마당으로 달려들어가 보니 마루에 쌓여있던 짐들이 온데간데 없고 엄마도 외할머니도 소영이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12살 봄에 두 번째 엄마와 이별을 했어요. 왈가닥갔던 제 성격이 내성적으로 변한 건 바로 그 무렵이었어요. 그리 잘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딱히 부족한 것도 없이 살았던 터라 어디서도 주눅이 들지 않았는데 엄마가 외할머니와 여동생을 데리고 떠나버리자 고아가 된 것처럼 자꾸 사람들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당시엔 학교에 도시락을 싸가던 시절이라 매일 아침 내 손으로 도시락을 쌀 때마다 외할머니의 빈자리가 더 크게 느껴졌고요. 아빠가 밥 대신 싸가라고 사라다빵과 샌드위치를 챙겨주시기도 했지만 저는 학교에 가져가지 않았어요. 꼭 엄마 없는 애라는 걸 남들한테 보이는 것 같았거든요. 우리 집이 빵집을 하는 건 다들 아는 사실인데 아빠 가게에서 파는 빵을 싸가면 애들이 이상하게 볼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반찬이 형편없더라도 제 손으로 도시락을 싸서 가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생기고 말았죠. 학교에서 봄소풍을 가게 된 거예요. 평소 도시락이야 있는 밥에 김치랑 김, 시장에서 산 반찬을 싸가면 그만이지만 김밥은 그럴 수가 없으니까요. 요즘 같은 때야 24시간 하는 김밥집도 많고 안 되면 편의점에서 김밥을 싸가면 되지만 그때는 아침 일찍 문을 여는 김밥집도 없었거든요. 분식집도 10시가 넘어야 열었으니까요. 그래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봄소풍 전날 아빠한테 김밥 얘기를 했어요. 소시지빵도 잘 만드는 아빠니까 김밥 정도는 싸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소풍에 꼭 김밥 싸가란 법 있어? 아침에 가게로 와서 사라다빵이랑 샌드위치 가져가. 내가 나 먹을 도시락 때문에 그래? 부반장이라서 선생님 도시락도 싸가야 된단 말이야. 선생님한테 어떻게 가게에서 파는 빵을 도시락으로 드려? 니네 선생님은 손이 없냐 발이 없냐? 왜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학생 보고 싸우래? 빵 먹기 싫으면 먹지 말라 그래. 아빠는 소리를 지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나는 속이 타들어갔는데 이번에도 아빠는 천하태평이었죠. 할 수 없이 저는 슈퍼 아줌마한테 물어서 김밥 재료를 사왔어요. 아줌마가 가르쳐준 대로 지단도 붙이고 시금치도 삶았죠. 외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김밥처럼 예쁘지는 않아도 대충 흉내는 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김밥이 말리지 않는 거예요. 속재료는 다 삐져나오고 김은 툭 하면 찢어졌죠. 결국 다음날 아침까지도 저는 김밥을 제대로 만들지 못했어요. 옆구리도 터지고 찢어진 봉투처럼 입을 쩍 벌린 못난이 김밥뿐이었죠. 게다가 간신히 마른 김밥은 칼로 써는 와중에 엉망진창이 돼서 도저히 가져갈 수 없겠더라고요. 부엌이 엉망이 되도록 변변한 김밥 한 줄 만들어내지 못하자 결국 울음이 터지고 말았어요. 담임선생님 도시락만 아니면 아프다고 핑계대고 안 가면 그만인데 그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결국엔 아빠 가게에 들러 사라다빵이랑 샌드위치를 챙겨갔어요. 즐거운 소풍날인데도 저는 하나도 신이 나지 않았죠.
점심시간이 다가올수록 막막하고 걱정이 돼서 그냥 이대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쓸데없이 튼튼한 체력은 제 바램을 들어주지 않았죠. 그리고 드디어 점심시간이 됐어요. 각반 선생님은 반장과 부반장을 불러 준비해온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하셨죠. 몇몇 임원 엄마들은 소풍 장소까지 따라와 바리바리 싸운 도시락을 선생님들이 모여있는 돗자리 위에 펼쳤어요. 선생님들은 누구네 엄마 솜씨가 제일 좋을지 기대가 된다며 웃고 계셨죠. 그때였어요. 저랑 같은 반 남자 부반장인 민수 엄마가 찬압을 꺼내놓으셨죠. 뚜껑을 열자 층층이 담긴 먹음직스런 음식들이 하나 둘 드러났어요. 총 3층으로 이루어진 사각 찬압에는 단순한 김밥이 아닌 새우튀김부터 전복조림, LA 갈비와 빨간 게장까지 평소에 먹기 힘든 음식들로 가득했죠. 게다가 후식으로 난생 처음 보는 열대 과일까지 싸우셨더라고요. 그걸 보자 검은 봉지에 담아간 사라다 빵과 샌드위치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봉지를 등 뒤에 감춘 채 머뭇거리고 있는데 민수 엄마가 그런 저를 보시고는 봉지 속을 들여다보시더라고요. 그리곤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더니 안 그래도 후식으로 샌드위치를 만들어 올까 했는데 선영이가 어떻게 알고 챙겨왔구나. 사라다 빵도 있네. 아줌마가 이거 정말 좋아하는데 잘 됐다. 그리고는 제가 가져온 빵을 꺼내서 찬압 뚜껑에 예쁘게 놓아주셨어요. 민수 엄마 덕분에 초라했던 빵이 마치 고급 호텔에서나 볼 법한 음식처럼 포장이 되었죠. 선영아, 점심 아줌마랑 같이 먹자. 아줌마가 사라다 빵이 먹고 싶거든. 대신 선영이는 아줌마가 싸운 도시락을 먹으면 어떨까? 우리 바꿔 먹자. 응?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는 그날 민수랑 민수 엄마와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바삭한 새우튀김도, 쫄깃쫄깃한 전복조림도 하나같이 다 맛있었죠. 민수 엄마를 보면서 나도 이런 엄마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시간은 흘러 저는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여중을 거쳐 여고를 졸업한 뒤 바로 취직을 했어요. 프랜차이즈 빵집에 밀려 아빠가 하는 빵집은 점점 어려워져서 우리 집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거든요. 대학은 애초에 꿈도 안 꿨고 어디든 취직해서 빨리 돈 벌 생각밖에 없었죠. 차라리 실업계 고등학교에 갔더라면 자격증이라도 따서 회사에 취직을 했겠지만 인문계 출신으로 성적도 그만했던 저는 회사 취직은 꿈도 못 꿨어요. 그래서 기술 없이 취직할 수 있는 화장품 가게 판매직으로 들어갔죠. 하루 종일 서서 손님을 응대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재고 파악에 상품 진열까지 해야 했어요. 그렇게 일하고 받는 월급은 정말 쥐꼬리 같았죠. 그 돈으로 전기세며 도시가스비, 통신비에 생활비까지 쪼개서 쓰려니 정작 제가 쓸 돈은 없었어요. 아빠는 장사가 안 되니 전보다 자주 술을 드셨어요. 술을 드신 날이면 여전히 살림을 부수고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내들 욕을 하셨죠. 어릴 땐 이런 아빠가 미웠는데 저도 철이 들고 보니 아빠가 안쓰러웠어요. 가게 장사라도 잘 되면 아빠도 정신 차리고 술을 줄일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하루는 TV를 보는데 일본에서 유명한 빵집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집은 100년 정통의 빵집인데 만드는 빵이라고는 식빵 한 가지가 다였죠. 그런데도 만들기가 무섭게 빵이 팔려나가지 뭐예요. 성공의 비결을 묻는 리포터의 질문에 빵집 사장은 단일 메뉴로 집중 공략한 게 성공 포인트라고 하더군요. 식빵은
식빵 자체로도 먹을 수 있고 잼을 바르던 샌드위치를 만들던 다양한 방법으로 먹을 수 있어서 수요자가 꾸준하다고 하면서요. 순간 이거다 싶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 얘기를 했죠. 아빠, 요즘 같은 때 누가 동네 빵집에서 빵을 사 먹어? 프랜차이즈 빵집 가면 예쁘고 맛있는 빵이 다양하게 있는데. 근데 식빵은 다르잖아. 특별한 맛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슈퍼에서도 사 먹고 가까운 동네 빵집에서도 사 먹잖아. 그러니까 재료비 들여가며 여러 가지 만들 거 없이 식빵만 만들어 팔면 어때? 일본에 그런 빵집이 있는데 잘 된대. 아침에 토스트를 해 먹거나 그냥 잼 발라 먹을 때도 식빵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꾸준히 나갈 거라고. 처음엔 들은 척도 안 하던 아빠는 매출 장부를 보시고는 흔들리셨어요. 다른 빵은 매출이 들쭉날쭉인데 식빵은 그래도 꾸준히 나갔거든요. 그래서 우유 식빵, 버터 식빵, 잡곡 식빵 딱 3가지 메뉴로 통으로 된 식빵과 썰은 식빵 2가지 형태로 팔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딱히 매상이 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재료비가 줄어든 덕에 전보다 나쁘지는 않았죠. 그러다 조금씩 입소문이 나면서 프랜차이즈 빵집을 다니던 손님들이 하나 둘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년이 지나자 다른 동네에서도 손님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죠. 매출이 늘기 시작하자 아빠는 술을 끊었고 저는 화장품 가게 일을 그만두고 아빠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일을 시작하면서 가게 인테리어를 새로 바꿨어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화이트 벽에 우드 선반으로 식빵이랑 통일감 있게요. 간판은 하얀 바탕에 빨간색 정자체로 빵이라고 단순하게 넣었고요. 가게가 환하게 바뀌자 사람들 시선도 전보다 많이 끌었고 단일 메뉴만 파니까 전문적인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일식 돈가스 집에서도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일식 돈가스는 건식 대신 습식 빵가루를 사용하는데 시중에서 파는 식빵으로는 자신들이 원하는 탄력과 밀도를 가진 빵가루를 만들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주문에 따라 빵가루형 식빵을 따로 만드셨죠. 그렇게 만든 식빵을 일식 돈가스 집에 납품을 하게 되었고 그 소문을 들은 일식 돈가스 집들의 주문이 몰려들기 시작해서 매출이 많이 오르게 되었어요. 그렇게 아빠와 저는 다 죽어가던 동네 빵집을 다시 살릴 수 있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더 이상은 아빠랑 둘이서 감당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빵 공장과 홀에 직원을 두게 됐죠. 동네 장사인 만큼 홀 직원은 연세가 있는 아주머니를 채용했는데 얼마 뒤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지 뭐예요. 뭐? 재혼을 하겠다고? 아빠가 무슨 엘리자베스 테일러야? 도대체 결혼을 몇 번이나 해? 글쎄, 아빠랑 아주머니가 눈이 맞았지 뭐예요. 몸 좀 편해지려고 직원을 구했다가 원치도 않는 3번째 엄마를 맡게 되었죠. 아주머니한테는 저보다 3살 어린 딸이 하나 있어서 저는 졸지에 이복동생까지 얻게 되었답니다. 그 무렵 저는 우연히 저희 가게를 찾은 초등학교 동창의 권유로 졸업하고 처음으로 초등학교 동창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아이러브 스쿨이 유행하던 때 시작돼서 쭉 이어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는데 바빠서 동창들 찾는 건 생각도 못했던 저는 그렇게 나간 동창회에서 5학년 때 같은 반 부반장이었던 민수를 만나게 되었고 연인관계로 발전했어요. 5년 정도 연애를 한 우리는 30 무렵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민수는 연애하는 동안 자주 저희 가게에 찾아왔던 터라 저희 집에서는 일찌감치 우리 결혼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죠. 문제는 시댁 부모님이었어요. 민수는 서울 소재의 4년제 대학을 나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지만 저는 고졸에 아빠 빵집에서 일하는 처지였으니까요.
게다가 아빠는 세 번째 부인이랑 살고 있었으니 눈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그래도 일단 부딪혀 보자는 심정으로 시댁에 찾아갔어요. 어린 시절 소풍날 만났던 마음씨 고운 아주머니라면 이런 나라도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살짝 하면서요. 그런데 시댁에 들어서는 순간 그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 말았어요. 제가 알던 그 아주머니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던 건지 아니면 선생님들 앞이라서 가면을 쓰셨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때와는 완전 딴판이었죠. 예, 니네 아버지는 능력도 좋으시다? 어떻게 그 연세에 세 번째 부인을 들일 생각을 다 하시니? 혹시 너도 너희 아버지 닮은 건 아니지? 인사하러 온 사람 면전에 대놓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너 공부 안 했구나. 어떻게 전문대도 못 갔니? 형편이 어쩌고 그런 핑계 대지 마. 네가 공부를 잘했으면 집에 돈이 없어도 장학금 받고 대학 갈 수도 있었어. 네가 공부 안 하고 놀아서 그런 거지 뭐. 제가 고졸이라는 말에 바로 이렇게 응수하시더라고요. 인사를 드리고 나오면서 이 결혼은 불가능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정작 제 앞에서 인자하게 웃으시던 시아버지는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는데 말끝마다 사람을 깔고 뭉개던 어머님은 오히려 니들이 좋으면 하라고 쿨하게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어머님의 허락 덕분에 저희는 의외로 쉽게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저희 시댁 남자들이 모두 어머님 말에 꾸벅이거든요. 좋게 말하면 어머님 파워가 센 거고 나쁘게 말하면 어머님이 고집불통의 독불장군이란 얘기였죠. 결혼을 하고도 저는 아빠 가게 일을 계속했어요. 새엄마는 그런 제가 못마땅한 눈치였죠. 하지만 그건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재혼 전에는 가게 일도 잘하시더니 사장 부인이 되고부터는 일은 뒷전이고 돈 만지는 일만 하려 들더라고요. 아빠는 세 번째 부인한테까지 버림을 받을까봐 이전 엄마들한테 했던 것과는 달리 근면성실한 남편 노릇을 하셨죠. 그런 모습을 보니 한편으로는 그동안 아빠가 많이 외로우셨던 모양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새엄마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아빠를 위해서 참고 받아들이기로 했죠. 결혼하고 3년이 지나고 첫 애가 생기면서 저는 아빠 가게 일을 그만뒀어요. 사실 돈 때문에 일한 건 아니었기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아빠랑 새엄마가 알아서 하시라고 마음도 손도 다 뗐죠. 가끔 가게에 들러보면 두 분이 살가운 사이는 아니어도 남은 인생을 함께할 부부처럼은 보이더라고요. 그게 어디냐 싶어서 다행이다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가족이 되어갔죠. 그런데 시부모님과는 시간이 지나도 가족이 되긴 힘들 것 같더라고요. 특히 시어머님과는 사사건건 부딪히는 게 많아서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대부분의 문제는 어머님의 독단과 똥꼬집 때문이었어요. 예, 너 민수 앞으로 보험 뭐뭐 들었니? 실비 뭐 만들었지? 내가 아는 보험 설계사가 내일 너한테 전화할 거야. 그 사람한테 하나 들어라. 툭하면 어머님 마음대로 보험을 들게 하고 남편도 안 좋아하는 반찬이며 식재료들을 퀵으로 보내곤 하셨죠. 그럼 저는 그걸 처리하느라 몇 날 며칠을 똑같은 반찬을 먹어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기 뭐해서 남편을 시켜 제발 음식 좀 보내지 마시라고 해도 아니야,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민수는 손발이 차서 필히 이걸 먹어야 돼. 버리지 말고 싹 먹어 치워. 내가 가서 확인할 거야. 이런 식이에요. 당신 아들이 안 먹어서 매번 제가 먹는다는 걸 아시면서도 이러시니 정말 미치겠다니까요. 시댁에서 밥을 먹을 때도 그래요. 밥이 많다고 조금만 달라고 말씀드리면 아니야, 안 많아. 사람이 이 정도는 먹어야지. 밥 양도 어머니 마음대로 해요.
심지어 제 속옷도 어머님 취향대로 사서 보내신다니까요. 홈쇼핑 보다가 내 거 사면서 네 것도 하나 샀다. 이게 바탕이 아주 좋은 거야. 색상도 화사하니 얼마나 좋니? 넌 피부가 희니까 필히 이런 색을 입어줘야 돼. 안 입고 처박아 놓지 말고 꼭 입어. 화사하죠. 아주 화사하죠. 화사하다 못해 촌빨 날리는 게 문제죠. 결혼하고부터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모두 어머님 뜻에 따라 살고 있어요. 이 정도는 그래도 참을만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마흔에 생각지도 않은 둘째를 갖게 된 저는 노산이라 임신 초기에 엄청 예민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외출도 않고 주로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제 친모를 찾았다고요? 성인이 되고 친모를 찾으려고 경찰에 유전자 등록을 해두었는데 다행히도 친모를 찾았다는 연락이 온 거죠. 몇 년 동안 연락이 없어서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연락을 받고 40년 만에 저는 친모를 만나러 나갔어요. 남편은 임신 초기라 잘못될까봐 같이 가겠다고 하는 걸 뿌리치고 혼자 엄마를 만나러 나갔죠.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너무도 초췌한 모습으로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 모습만으로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단번에 알겠더라고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셨어요. 아빠 술주정에 지쳐서 저를 데리고 도망을 치려다 아빠한테 잡혀서 저는 뺏기고 당신 몸만 겨우 빠져나왔다며 미안하다고 하셨죠. 제가 눈에 밟혀서 주변을 서성이며 사셨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돈 벌러 지방으로 내려간 사이 아빠랑 제가 이사를 가서 이후 소식도 못 듣고 사셨다더군요. 네 아빠만 아니었으면 내가 널 품고 살았을 텐데 엄마 없이 크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다 내가 죄인이다. 내가 그냥 참고 살았어야 했는데. 한스러운 삶을 곱씹으며 제게 사과하는 엄마를 보니 그동안 나를 찾지 않는다고 원망했던 마음이 싹 녹아버렸어요. 엄마, 나 엄마 원망 안 해. 지금이라도 날 찾아와줬잖아. 근데 몰골이 이게 뭐야?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무래도 병색이 짙어 보이는 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자식 버리고 샀냐니? 몸 건강에 온전히 살면 그게 더 죄지. 엄만 괜찮아. 너 보니까 아픈 것도 싹 낫는 것 같다. 알고 보니 무리하게 일을 하고 사신 탓에 간이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홀로 단칸방에서 살고 계신다길래 그 길로 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셔왔어요. 긴 세월 동안 재혼도 안 하고 혼자 사셨다는 말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런데도 아빠는 세 번째 부인까지 맞아 살고 있으니 괜히 미워지더라고요.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된 엄마는 그동안 못한 엄마 노릇을 하려고 하셨는지 아픈 몸을 이끌고 제게 먹일 음식을 이것저것 해주셨어요. 하지만 임신 초기라 입덧이 심해서 죄송하게도 잘 먹질 못했죠. 엄마, 정말 미안해. 둘째를 가진 지 얼마 안 돼서 요즘 입덧이 심하거든. 입덧 좀 가라앉으면 그때 많이 먹을게.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왠지 엄마 표정이 어두워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유는 묻지 않았어요. 제 친엄마긴 하지만 떨어져 지낸 세월이 길어서 아직은 허물없이 지내는 게 쉽지 않은 탓이었죠. 그렇게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제가 산부인과에 정기검진을 받으러 간 사이 시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신 거예요.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받고 바로 달려와 막 현관에 들어섰는데 글쎄 기가 막힌 상황이 펼쳐져 있지 뭐예요.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자식 버리고 나갈 땐 언제고? 이제 와서야 낯짝 두껍게 어떻게 여길 찾아와?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당신 같은 인간 절대 안 받아줘. 나가! 당장 내 자식 집에서 나가라고! 글쎄, 어머님이 저희 엄마 옷가지를 집어 던지며 이러고 있지 뭐예요. 그 광경에 눈이 뒤집힌 저는 달려들어 시어머니를 밀쳤어요. 어머님, 미쳤어요? 당신이 뭔데 내 엄마한테 이래요? 딸인 내가 괜찮다는데 왜 어머님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하냐고요? 나갈 거면 당신이나 나가세요. 한 번만 더 우리 엄마 괴롭히면 저 다신 어머님 안 봐요. 아셨어요? 제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치자 어머님은 놀란 눈치였어요. 너 진심이니? 정말 다 알고도 괜찮다는 거야? 어떻게 그게 괜찮아? 너 정말 제정신인 거야? 태어나진 않았어도 엄연히 네 새끼인데 뱃속에 알 지워가면서까지 네 엄마 간이식을 해주겠다는 게 말이 되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잔인한 구석이 있는 애구나. 네? 뱃속에 아이를 지워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간이식은 또 다 뭐고요? 엄마는 알고 있어? 어머님이 하시는 말 알고 있냐고. 엄마는 아무 말도 못하고 눈알만 굴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저를 덥석 잡으며 애원했죠. 선영아, 나 좀 살려다오. 나 살릴 사람은 오직 너밖에 없어. 나 지금 간이식 못하면 죽는다. 누가 뭐래도 넌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야. 내 몸의 일부라고. 그러니까 내 간 조금만 떼어주면 엄마도 살고 너도 딸 노릇하니 기쁘고 우리 둘 다 좋은 일 아니겠니? 그러니까 네 간 좀 떼어줘. 자식이야. 언제고 다시 가지면 그만 아니겠니? 게다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네 엄만 다르잖니? 엄만 죽으면 더 이상 세상에 네 엄만 없는 거란다. 그러니까 나부터 살려라. 나 살리고 애는 나중에 또 가져. 그 순간 저를 붙잡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마치 산 사람을 끌어잡고 놓지 않으려 발악하는 물귀신처럼 보였어요.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역겹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저는 엄마의 소나귀에서 빠져나오려 발버둥을 쳤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엄마는 죽기 살기로 절 꽉 잡고 놔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때였어요. 그 손 놓지 못해, 이 미친 여편네야! 어머님이 달려들어 엄마를 발로 걷어차버렸어요. 그제야 엄마는 저를 잡았던 손이 풀려 바닥에 나동그라지고 말았죠. 덕분에 전 풀려나올 수 있었고요. 뭐? 당신이 죽으면 엄마가 없어? 왜 선영이한테 엄마가 없어? 내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얘 이제 당신 딸 아니야. 선영이 내 딸이라고. 남자한테 빠져 자식 내팽개치고 나갈 땐 언제고. 다 죽게 되니? 간 떼어달라고 와선 엄마라고? 천지간에 그런 엄마가 어딨어? 당신은 엄마도 아니야. 엄마라면 딸한테 자식 지우고 자기한테 간 달란 소리 못하지. 그건 개만도 못한 짐승 같은 것들이나 할 짓이니까 나가.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어머님은 시뻘건 눈으로 악을 쓰며 엄마를 집에서 쫓아냈어요. 저는 그 충격으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고요. 엄마는 시어머님 손에 떠밀려 집 밖으로 쫓겨나면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저를 부르며 간을 달라고 소리치더군요. 그 목소리가 너무 잔인해서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였어요. 어머님은 멍하게 넋을 놓고 앉아있는 제게 와서 덥석 끌어안았어요. 선영아, 울어라. 차라리 울어. 속으로 삭히지 말고 뱉어내. 차라리 울어라, 이 불쌍한 거사. 어머님은 저 대신 당신이 서럽게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의 울음소리에 제 가슴에 맺혀있던 무언가가 들썩이더니 목구멍을 틀어 막고 있던 게 뚫리면서 그제야 울음이 터져 나왔죠. 한 번 터진 울음은 쉽게 그치지 않았어요. 어걱 소리를 내며 어머님을 끌어안고 한참을 서럽게 울었어요. 온몸의 기운이 쫙 빠질 정도로요. 그날 어머님은 제가 잠든 사이에도 제 머리맡을 지키며 돌봐주셨어요. 그리곤 잠든 아기 자장가 불러주는 목소리로 제게 그러셨죠. 선영아, 너 이제 내 딸 하자. 우리 엄마랑 딸로 평생 살자.
나도 엄마 없이 자라 네 마음 누구보다 잘 안다. 검은 봉지에 사라다 빵 들고 소풍 왔던 널 보고 가슴이 무너지던 그날부터 우리는 모녀가 될 운명이었는지 몰라. 만날 사람들을 만난다고 이렇게 다시 만나 가족이 된 것도 인연 아니니? 그러니까 서러워 말고 기죽지도 말고 나랑 모녀지간으로 살자. 그날 밤 저는 꿈결처럼 들리는 어머님 목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었어요. 사건의 내막을 알게 된 건 그 후로 며칠 뒤였어요.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친모가 의심스러웠던 어머님은 사람을 붙여 엄마 뒷조사를 하셨고 그 과정에서 엄마가 주변에 딸 간으로 이식수술 받을 거라고 했다는 걸 알게 되셨대요. 40년 동안 혼자 살았다는 말도 다 거짓이었죠. 눈 맞아 집 나갔던 남자와 결혼해 살다가 10여 년 전쯤 사별했다더라고요. 둘 사이엔 아들도 하나 있고요. 아들이 간이식을 안 해주겠다고 하자 그제야 저를 찾아 나섰던 거죠. 애초에 저에 대한 그리움도 없이 그저 자신이 살려고 간을 구하러 온 거였어요. 그 얘기를 듣고 나니 일말의 동정도 없이 끊어낼 수 있겠더라고요. 친모에 대한 아쉬움은 없어요. 저에게는 이제 저를 낳아준 친모보다 더 진한 모정을 나눈 네 번째 엄마가 생겼으니까요. 여전히 고집불통의 아나무인인 엄마지만 세상 누구보다 저를 사랑하는 진짜 내 엄마니까요. 앞으로도 어머님과 저는 툭하면 싸우고 티격태격 할 테지만 그래도 오래도록 이렇게 살고 싶네요. 덕분에 우리 집 남자들은 시끄러운 모녀 덕분에 앞으로도 기죽은 채 살아야 하겠지만요. 제 인생 진짜 엄마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